막손이 두부. 글 모세영. 일. 외국의 조선아이. 막손이 일어났느냐? 도공장의 목소리였다. 예, 어르신, 나갑니다. 막손이는 일부러 우렁차게 대답했다. 어젯밤 달아올랐던 신열은 밤새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동틀 무렵에야 슬그머니 내렸다. 열이 내리면서 이불이 축축할 정도로 식은땀이 흘러나왔다. 입안은 소태를 씹은 것처럼 씁쓸했고 입술은 너덜너덜 창호지처럼 부르텄다. 도공장이 문을 열더니 밥 반 그릇과 미소국 사발을 들이밀었다. 양은 안 찰 테지만 급한 대로 속을 달래라. 열이 내리고 나면 속이 허한 법인데. 벌써 일주일째 도공촌 아재들이 십시일반 밥을 덜어 막손이 끼니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성 밖에 끼니를 굽는 아이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쓸모없는 도레인 고아를 왜 먹이고 재워야 해? 얼마 전 도공촌 관리무사 겐조가 막손이에게 끼니를 주지 말라고 명한 터였다. 번주의 수하인 겐조는 수틀리면 한 번씩 심술 부리는 걸로 위세를 떨었다. 겐조 모르게 끼니를 해결하며 도공촌 잡일을 돕던 막손인 결국 몸살이 나고 말았다. 몸살이 나도 그저 앓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나마 약골이 아닌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얼른 먹고 염료방에 다녀오너라. 해지기 전에 돌아오려면 지금 출발해야 한다. 도공장의 목소리에서 안쓰러움이 묻어났다. 예, 어르신. 막손이는 도공장이 가져다 놓은 밥을 미소국에 말아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 미소국에 달달함이 느껴지자 잊었던 배고픔이 살아났다. 도공촌은 도사번 시가지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속 깊은 골짜기에 있었다. 도공촌에서 저작거리까지 가려면 반나절은 걸어야 했고 사찰이 모인 쪽의 반대편이라 사람들의 발길도 드물었다. 번주는 가까운 가신들에게조차 도공촌이 어디쯤에 있으며 도공은 몇 명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리지 않았다. 조선 출병에 가담했던 번주들 사이에서 뛰어난 조선 도공을 차지해 최고의 도기를 구워내려는 경쟁이 날로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올해 초 잡혀온 조선 도공 11명은 진주 도공촌 출신으로 그 중에 도공장은 명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번주는 도공촌의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겐조를 빼곤 누구도 도공촌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했다. 번주는 도공장에게 의견을 물어 하나뿐이던 가마를 3개나 더 만들게 하고 물레방과 도공들의 숙소로 쓸 낡은 목조 건물도 보수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곡식과 함께 가끔 근처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보내기도 했다. 음식거리를 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겐조는 심사가 뒤틀려 만만한 막손이를 들들 볶았다. 도공들이 자기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웬만한 하급 무사들도 배불리 먹기 어려운 때였다. 서둘러 도공촌을 나섰던 막손인 골짜기를 벗어나 들녘이 나타나자 잠시 숨을 돌렸다. 추수가 끝난 들녘은 막손이의 고향 진주와 비슷했다. 넓은 평야를 산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 고향이 떠오른 막손인 잠시 들녘에 바라보이는 둔덕에 앉아 호리병에 담아온 물을 마셨다. 열이 내린 뒤라 그런지 평소보다 목이 탔다. 건조한 바람엔 가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떨어진 나달을 먹으려 날아든 새들이 앉았다 흩어지고 앉았다 흩어졌다.
너희들이 부럽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자 막손이는 가슴 한구석이 조여왔다. 그때 새들이 지저귀는 것 마냥 조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료코, 이제 던져! 하나, 둘, 셋! 들녘 한 모퉁이에서 4명의 일본 아이가 고리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긴 막대기를 양쪽에 세워놓고 고리를 던져 막대기에 거는 놀이였다. 성공! 막대기에 고리가 걸리자 여자아이는 방방 뛰며 좋아했다. 다음 차례 아이가 던진 고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 고리를 던진 아이의 탄식이 허공을 갈랐다. 여기도 아이들이 있구나. 한쪽에 책 보자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서당을 마치고 가는 길에 모인 것 같았다. 이곳에 끌려온 후 막손이는 자기 또래 아이들을 처음 보았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도공촌에 갇혀 살다시피 하는 데다 도공촌의 아이라곤 막손이가 유일했다. 막대기를 점점 멀리 옮겨 놓을수록 고리 걸기가 어려워졌다. 아, 아까워. 던진 고리가 막대기 근처에 떨어지자 여자아이가 방방 뛰어댔다. 막손이는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임진년 외란이 나기 전 자신이 떠올랐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자치기, 팽이치기를 하며 놀았던 막손인 놀이란 놀이를 모두 꿰고 있어 주변에 늘 아이들을 몰고 다녔다. 영리해서 같이 노는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도 아이들을 잘 달랬다. 하지만 그해 어머니가 병을 얻어 돌아가시자 새벽이면 가마를 지키러 나가는 아버지를 눈곱도 떼지 못하고 따라 나서야 했다. 전쟁이 난 후엔 외놈들에게 도자기를 뺏길까봐 굴을 파 도자기를 옮겨 놓는 일도 함께했다. 막손인 더 이상 아이들과 놀 수 없었다. 함께 놀던 아이들 중 죽은 아이도 여럿 있었고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아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아이도 있었다. 남의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고 내 놈들은 참 한가롭구나. 갑자기 막손이 마음에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아이들 중 제일 키가 큰 남자아이 하나가 막손이를 향해 손짓했다. 야, 너도 같이 할래? 막손이의 귀에 일본말이 들렸다. 막손이는 놀라서 그 아이를 쳐다보았다. 아이가 입은 나가기의 소매자락이 깃발처럼 펄럭였다. 말을 못하나 봐. 한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도레인이라 그렇겠지. 키가 큰 남자아이가 다시 말했다. 도레인? 응, 행색을 봐. 조선에서 끌고 온 애야. 아이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이리 내려와. 키가 큰 아이가 막손이에게 다시 손짓하며 말했다. 아이들은 흰 무명으로 만든 통이 좁은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막손이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뚫어져라 자신을 쳐다보자 막손이는 벌떡 일어났다. 내가 미쳤냐? 외놈들하고 놀게! 조선말로 이렇게 외치곤 엉덩이에 달라붙은 흙을 툭툭 털고 돌아섰다. 이 저작거리에서 료리! 시장 입구엔 인근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와 파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들 앞으로 음식이 든 광주리를 매단 긴 멜대를 짊어진 상인들이 분주히 오고 갔다. 사람들은 해산물이나 야채를 튀긴 덴푸라나
매실 장아찌를 넣어 만든 주먹밥을 사서 바닥에 앉아 먹었다. 주먹밥을 먹는 사람들 앞에서 한 상인은 분유를 팔고 있었다. 똥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찌 똥을 앞에 두고 밥을 먹는답니까? 이곳에 온 첫날 그 광경을 보았던 도공아재 하나가 혀를 끌끌 찼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하급 무사들, 근처 여관에서 실컷 늦잠을 자고 나온 목수나 나무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길에서 파는 주먹밥을 사서 끼니를 때우고 일감을 찾으러 갔다. 가장 눈을 끄는 곳은 옷감을 파는 포목점이었다. 포목점엔 젊은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 아무리 번주가 검양령을 내렸다고는 해도 새로운 옷감이 들어오는 날엔 아침부터 하나둘 부인들이 모여들었다. 처음엔 서로 눈치만 보다가 누군가 먼저 동전 꾸러미를 꺼내면 그때부턴 옷감이 술술 팔려나갔다. 점심때가 다 된 시간이라 막손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주먹밥이나 튀김을 파는 광주리로 절로 눈이 돌아갔지만 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아까 들녘에서 시간을 꽤 지체한 것 같았다. 염료방에 가까워지자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꼭두선이를 태우나 보다. 막손이는 그 전에 아버지가 꼭두선이를 풀로 태워 염료 만드는 것을 자주 보았다. 막손이가 염료방 앞을 기웃거리자 주인이 나왔다. 지난번에 도공장 어른과 함께 왔던 아이로구나. 네, 어르신이 보내셨습니다. 막손이는 되도록 또박또박 일본말로 대답했다. 네가 그분 아들이냐? 아닙니다. 저는 심부름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렇구나. 주문하신 염료이다. 잘 가져가거라. 도공장 어른이 알려주신 비법대로 정량을 지켜서 만들었다. 나도 이 빛깔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구나. 막손이는 염료방 주인의 말을 다 알아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알아들었음을 표시했다. 그리고 염료통을 보자기에 잘 싸서 어깨와 허리춤에 단단히 메었다. 매듭이 허리를 꽉 조이자 막손이는 왠지 모를 자신감을 느꼈다. 자신도 도공촌에서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염료방을 나선 막손이가 포목점 근처를 지날 때였다. 자기 또래 남자아이가 목검을 휘두르며 누군가를 윽박지르고 있었다. 목검을 든 남자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신분이 높은 것 같았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입는 두꺼운 목면보다도 얇은 면으로 된 옷을 입는 게 보통인데 이 아이가 입은 옷은 눈에 띄게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 비단 옷 아이 앞에 선 남자아이와 울고 있는 여자아이가 막손이 눈에 들어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까 고리 던지던 아이들? 무슨 일로 조금 전까지 들녘을 뛰놀던 아이들이 저렇게 길바닥에서 행패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막손이는 발길을 떼지 못하고 옷감 뭉치 너머로 그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꼬맹이, 안 본 사이 많이 컸구나. 아직도 여자애하고 같이 노는 거야? 비단옷이 빈정대며 말했다. 오타, 우리를 보내줘.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패거리를 지나려 했다. 하지만 패거리는 두 아이를 그냥 보내줄 마음이 없었다. 패거리의 우두머리인 오타는 상금 무사 가와치의 장남이었다. 패거리는 아침나절 소란을 피웠다고 한 코의 훈장님께 혼이 나고 쫓겨났다. 분풀이 상대를 찾고 있던 참에 때마침 먹잇감이 나타난 것이다. 패거리 중 2명이 길을 가로막았다. 그러더니 오타가 다가와 목검으로 남자아이의 손에 들린 새끼끈에 묶인 물건을 툭툭 쳤다.
이건 뭐냐? 남자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라? 두부 아니야? 끈에 묶인 것을 살피던 패거리 하나가 말했다. 뭐야? 가난뱅이가 귀한 두부를 어디서 얻은 거지? 오타가 다그치듯 물었다. 훔쳐서 달아나던 참이겠지. 또 다른 아이가 비웃듯 물었다. 그때 뒤에서 잠자코 있던 여자아이가 나섰다. 아니에요. 아는 분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기죽지 않고 낭낭한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듣자 오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계집애가 입을 열어도 좋다고 누가 허락했지? 그러더니 뒤에서 똘마니 하나가 여자아이가 들고 있던 주머니를 낚아챘다. 이리 주세요. 이리 달라고요. 주머니를 빼앗기자 당찼던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머니에는 훈장님께 드려야 하는 귀한 차가 들어있었다. 똘마니가 주머니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흔들며 여자아이를 놀렸다. 여자아이는 똘마니가 주머니를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손을 뻗다가 어느 순간 멈춰서서 그 녀석을 째려보았다. 제발 주머니를 돌려줘. 부탁이야. 남자아이가 이번에는 애원하듯 말했다. 오타가 똘마니에게 손짓을 하자 똘마니는 냉큼 주머니를 오타에게 던졌다. 주머니를 받아든 오타는 남자아이의 눈앞에서 주머니를 뱅뱅 돌리며 약을 올렸다. 가져가 보시지. 여자아이가 분한 표정으로 울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남자아이가 갑자기 오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자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남자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남자아이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주머니를 돌려줘. 제발 부탁이야. 남자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담담했다. 무사가 이런 하찮은 일로 무릎을 꿇다니. 이 계집애가 네 색시라도 되냐? 오타가 낄낄댔다. 그 두부랑 바꿀래? 그렇게 품다가 두부에서 알이라도 낳겠다. 이리 내놔. 그 두부. 진짜 알이라도 낳나 보게. 패거리가 쏟아붓는 말에도 남자아이는 두부를 소중하게 품고 있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두부를 내놓으라니까. 오타는 남자아이의 뒷덜미를 목검으로 내리쳤고 남자아이는 힘없이 나동그라졌다. 그러면서도 두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갑자기 남자아이의 목덜미와 등 위로 발길질이 쏟아졌다. 여자아이는 온몸을 바르르 떨면서 동동거렸다.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작거리 사람들은 누구도 말리려 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비단옷이 누구의 아들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아이를 잘못 건드렸다간 장사를 접어야 할지도 몰랐다. 막손이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진주 바닥을 헤집고 다니던 날쌘돌이 막손이라면 새총이라도 한 방 쏘아 날렸을 텐데 지금의 처지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패거리의 발길질이 끝나자 남자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다. 여자아이가 얼른 다가가 팔을 잡아주었다. 패거리는 시종 낄낄거렸다. 엉거주춤 일어서던 남자아이의 손에서 오타가 두부를 낚아챘다. 이 가와치 오타님이 얼마나 아량이 큰지 보여주겠다. 오타가 눈짓을 하자 똘마니가 품에서 단검을 뽑아 두부를 조각내었다. 아키라, 하급 무사도 무사야. 앞으로는 좀 용맹함을 보여. 네 색시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빈정대던 오타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패거리를 구경하던 저작거리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오타와 눈이 마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오타가 목검으로 사람들을 가리켰다. 너 그 옆!
목검이 지목한 사람들이 하나 둘 오타 앞으로 나왔다. 슬금슬금 사람들 앞으로 다가가던 오타의 목검이 마지막으로 가리킨 사람은 늘어진 옷감 사이에 엉거주춤 서 있던 막손이었다. 거기 도레인! 도레인이라는 소리에 막손이는 가슴이 철렁해 몸을 더 낮추었다. 내 말이 들리지 않아? 도레인 거지 녀석! 오타가 소리쳤다. 막손이는 하는 수 없이 오타 앞으로 나아갔다. 이 오타님이 너희 거지들에게 양식을 하사하노라. 오타는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듯 양팔을 벌리고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내밀었다. 사람들을 곁눈질하던 막손이도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내밀었다. 옆에 있던 오타의 똘마니가 두부 조각을 사람들의 손에 떨어뜨렸다. 사람들은 두부를 받자 오타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오타 패거리들은 거들먹거리며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잠시 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조금 전까지 활기 넘치고 왁자지껄했던 시장은 살점이 다 뜯겨나간 쓸쓸한 뼈다귀 같았다. 막손이는 한 손에 두부를 쥐고 서서 서로를 의지하고 걸어나가는 두 아이를 지켜보았다. 난 거지가 아니야. 막손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손에 든 두부 조각을 보았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두부가 떠올랐다. 장이 설 때 근처 주막에서 아버지가 사주시던 김이 설설 나는 두부도 떠올랐다. 어이, 도레인 거지? 아까 두부 조각을 던져주던 오타 똘만이었다. 목검에 붙어있던 장식 놀이개를 떨어뜨려 찾으러 온 참이었다. 난 거지가 아니야. 막손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일본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감히 말대꾸를? 똘마니가 막손이가 짊어진 보찜을 목검으로 툭 건드렸다. 막손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염료가 잘못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막손이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다. 두부를 받았으면 값을 치러야지. 똘마니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막손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쉴 새 없는 주먹 세례에 입술이 터졌고 코에선 진득한 피가 흘러나왔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짱돌이 날아오더니 정확하게 똘마니 정수리를 맞췄다. 똘마니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정수리를 만진 손에서 피가 묻어나오자 미친 듯이 방방 뛰었다. 그 사이 막손이는 잽싸게 근처 노점 안으로 몸을 숨겼고 똘마니는 짱돌이 날아온 곳을 향해 달려갔다. 상황을 살피던 막손이가 기어나가려는데 누군가가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 남자아이였다. 남자아이는 짱돌을 꼭 쥔 채 납작 엎드려 있었다. 막손이가 고맙다는 의미로 눈을 깜빡이자 남자아이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아키라. 잠시 후 막손이와 남자아이 모두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두 아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다. 막손이는 마을 입구 큰 개울을 건널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는지 쿡쿡 쑤시고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지만 멈출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디선가 그 똘마니가 불쑥 나타나 보찜을 채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막손이에게 보찜 속 염료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다. 한참을 더 달린 후 마침내 다리가 풀려버린 막손인 자리에 주저앉아 보찜에서 호리병을 꺼내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목을 축이던 막손인 문득 남자아이의 이름이 생각났다. 아키라? 아키라. 막손이가 외인의 이름을 다정하게 입에 올린 건 처음이었다. 호리병을 다시 보찜에 집어넣으려는데 안에서 뭔가가 만져졌다. 도망치던 순간 급히 넣어두었던 두부 조각이었다. 며칠 전 비가 억수로 내린 날이었다. 가마에 물이 차올라서 그날은 도자기를 구울 수 없었다. 빚어놓은 도자기들을 방으로 모두 옮기고 아재들은 밤늦도록 잡담을 나누었다. 막손이는 어깨너머로 아재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그러면 잠시라도 고향에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자꾸 떠올려야 했다. 비가 오고 출출해서 그랬는지 그날따라 음식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며칠 전부터 비지찌개 생각만 간절합니다. 하얀 눈설기 같은 비지에 돼지 기름에 살살 볶은 배추절임을 쓱 얹어 끓인 것 말입니다. 다른 아재가 바로 말을 이었다. 돼지 기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나는 짜글짜글한 돼지 기름에 지진 지짐이에 닭주 한 잔이 돌아가신 어머니만큼 그립소. 그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봇물 터지듯 그리운 조선 음식들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누구는 시루에 찐 떡이 먹고 싶다고 했고 누구는 동치미 한 사발과 팥죽이 먹고 싶다고 했다. 꼴깍꼴깍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잠시나마 아재들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어느 순간 아재들은 도공장을 쳐다보았다. 말없이 듣기만 하던 어르신이 어떤 음식을 제일 그리워할까 궁금했던 것이다. 뜸을 들이던 도공장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김이 설설 나는 갓 쪄낸 두부일세. 그러자 아재들의 한숨과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다. 구석에서 귀를 기울이던 막손인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켰더랬다. 보찜을 끌어안은 막손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배는 고팠지만 두부를 먹을 수는 없었다. 이 조망만한 거라도 가져가야지. 막손이는 도공장 어른에게 두부를 드릴 생각에 다시 힘이 솟았다. 3. 차가운 돌덩이. 막손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도공촌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도공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부터 막손이의 가슴은 콩닥거렸다. 오는 길에 굶주린 호랑이가 뱃속에서 3번이나 나타났지만 잘 참아낸 것이 스스로 대견했다. 도공장 어른에게 두부를 드릴 생각을 하며 호랑이를 물리친 것이었다. 그런데 도공촌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직 저녁 먹을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아무도 도방이 없었다. 도공장이 머무르는 방도 썰렁하게 비어 있었다. 막손이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는데 서쪽 가마가 있는 곳에서 겐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번주님께서 더 이상 그 아이를 여기에 두지 말라 하시오. 도공장. 도공장은 아무 말 없이 겐조를 올려다보았다. 도공장의 눈매엔 상대방을 서늘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겐조는 그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해 시선을 피하면서도 계속 입을 놀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 아이를 성한 무사의 노비로 보내라 하셨소. 도공장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대답했다. 지난달 번주님을 뵌 자리에서 심부름시킬 아이가 필요하다 말했소. 흔쾌히 허락을 하셨는데 새삼 무슨 말인가? 그러자
겐조의 입가에 다시 야비한 미소가 떠올랐다. 심부름하는 나이는 더 이상 필요 없소. 못 알아듣겠소? 번주께서 그 아이를 노비로 보내라 하셨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몰래 지켜보던 막손인 몸이 굳는 것 같았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일어난 것일까? 막손이를 노비로 보낸다는 얘기는 이곳에 정착할 때부터 겐조가 심심찮게 하던 이야기였다. 기분이 좋은 날엔 막손이를 골탕 먹이거나 놀려먹는 것으로 좋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엔 노비로 팔겠다고 나발을 불었다. 겐조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때면 아재들은 막손이를 안심시켰다. 막손아, 저놈은 번주가 하라는 대로 하는 똘만이다. 아무 힘이 없단 말이지. 네가 제일 어리니 마음만 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막손이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도공장은 겐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겐조를 노려보았다. 순간 겐조는 몸이 얼어붙어 더 이상 으름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뒷걸음질 치며 겐조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며칠 후에 아이를 데리러 올 테니 그런 줄 아시오. 겐조가 나간 후 도공장은 한참 동안 삐걱거리는 문을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맥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 숙소에 있던 아재들이 몰려왔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르신? 막손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중구 혼자 애지중지 키운 아이입니다. 중구가 누굽니까? 진주 제1의 도공입니다. 그놈의 외란만 안 났으면 임금님께 진상하고도 남을 도자기를 만들었을 위인 아닙니까? 도공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다른 아재들도 먼 산만 보고 있었다. 도공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단판을 지어야지 생각은 하고 있네만 그 외장이 변덕이 심하다 들었네. 지금까지 우리한테 원하는 바가 있어 사람 대우해 주었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좋을지 알 수 없어. 그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여기 말고 아리타 같은 곳의 도공들은 훨씬 더 대우를 받는다 들었습니다. 외놈들끼리 경쟁이 붙어 저러는데 우리가 할 말은 해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몇몇 아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몇몇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묵했다. 막손이는 도공촌 옆으로 흐르는 개천가로 달려갔다. 마음이 온갖 생각으로 답답했다. 겐조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해볼까? 자신의 아비가 조선에서 알아주는 도공이었으니 자신에게도 그 피가 흐르고 있다고. 도공촌에서 살게만 해준다면 최고의 도자기를 구워 바치겠노라고 해볼까? 아버지,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를 떠올리자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쳤다. 막손이는 숨을 참으며 새어나오는 눈물을 삼켰다. 외란이 터진 직후 어머니를 잃었을 때도 막손이는 슬픔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밤마다 어머니 품이 몹시 그리웠지만 마을에는 자기처럼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이 많았다. 진주성의 도공들이 모조리 잡혀 동래부에서 대마도로 가는 배에 실렸을 때도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갈 거라고 막손이를 달랬다. 그런데 대마도로 가는 배 안에서 아버지가 병을 앓다 죽었다. 그때 막손이는 이틀이나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들었을 땐 자신이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다.
예전처럼 마음껏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차가운 도자기가 된 것 같았다. 막손이는 개울가에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개울물이 얼굴에 닿으니 터질 것 같던 서러움도 가라앉았다. 정신을 차리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잖아. 아재들의 운명도 가늠할 수 없는 판국이었다. 그러니 아재들에게 울고불고 매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보찜에서 무명천을 꺼내 얼굴을 닦으려는데 손에 딱딱한 것이 잡혔다. 아까 다시 넣어둔 두부였다. 오늘 밤 도공장 어른에게 드린다고 드실 리 만무했다. 지금 들어가 밥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막손이는 차가운 돌덩어리가 되어버린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런데 기대했던 맛이 아니었다. 딱딱하게 굳어 씹기도 힘든 데다 아무리 씹어도 고소한 맛이 나지 않았다. 에이, 무슨 두부가 이래? 어르신께 안 드리길 잘했어. 막손이는 다시 한 입을 베어물곤 중얼거렸다. 외놈들, 조선 두부 한번 먹어보면 깜짝 놀라겠구나. 배가 고파 먹기는 하지만 그 두부는 조선에서 먹었던 두부가 아니었다. 콩만 있으면 여기서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어머니가 두부 만들던 모습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살아났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두부 만들던 것을 보았던 터라 두부 만드는 순서와 방법은 외울 지경이었다. 어머니를 떠올리자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못할 일은 없어. 막손이는 차가운 두부를 씹으며 굳게 마음먹었다. 새로운 생활. 도사번의 번주는 조선 출병 후 큰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 승리를 얻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밖에 났다. 번주는 뼛속까지 무사의 피가 흐르는 잔인한 인물이었지만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자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약탈해온 도자기에 빠진 것이다. 이미 임진년에 한 차례 조선 도공들을 붙잡아와 자신의 영지에서 가마를 만들고 도자기를 굽도록 했다. 하지만 도사번의 흙이며 유약이 조선 도자기를 만들 정도에 미치지 못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초 새로 납치해온 진주 도요의 도공들에게 번주는 다시 희망을 걸었다. 도공촌에서 올라오는 정갈은 일일이 답했고 도자기와 관련된 청은 되도록 들어주려고 했다. 이튿날 도공장은 막손이를 단판 지으려고 번주를 보기를 청했다. 하지만 번주는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신 정중한 편지를 보내왔다. 도공장 어른에게 먼 이국 땅에 오신 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내리는 때입니다. 어르신과 도공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곳의 사정은 수시로 보고받는 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근본 도공촌 소년의 일은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 소년이 이곳에 오는 도중 죽은 도공의 아들이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도공의 피가 흐르고 있을 터, 훗날 훌륭한 도공이 될 자질을 타고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는 무사이고 정치가입니다. 이곳 성안의 백성들이 모두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조선에서 온 분들만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나의 백성들은 나를 미워하고 조선인을 더욱 미워할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갈등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소녀는 성 안에서 존경받고 부유한 무사의 집으로 보내려 합니다. 훗날 소년이 성장하여 훌륭한 장정이 되면 그때 도공촌에 돌아와 기술을 물려받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무사에 편지치고 너무나 정중했다. 번주가 다른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도 청을 들어주면 불만이 터져나올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 도공장은 그 편지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 안에서 존경받고 부유한 무사 집안에 보낸다 하니 적어도 막손이가 배를 골치는 않겠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다 늦은 저녁, 도공장이 막손이를 불렀다. 막손아, 미안하다. 내가 아무 힘이 없구나. 도공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다른 아재들은 아무 말도 없이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마음만 안 달아나면 된다 하셨죠? 그러더니 막손이는 제 허리를 들쳐 보이며 명랑하게 말했다. 여기 허리춤에 마음을 단단히 메어두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재 하나가 입을 열었다. 어린 네가 나보다 낫구나.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면 꼭 유약 섞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막손이는 어느 때보다 어른스러웠다. 내가 저승에 가서 네 아비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 마세요.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가서 외국말도 배우고 이곳 생활을 익히면 나중에 꼭 쓸모가 있겠죠. 도공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꼭 돌아올게요. 도공장과 아재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도공장은 겐조에게 또 한 번 다짐을 받은 터였다. 번주가 편지에 쓴 대로 존경받고 부유한 집안으로 보내달라고. 겐조는 큰 소리를 쳤다. 성내에서 먹고 살만한 부자 무사 집안이요. 걱정 마시오. 며칠 후 겐조가 막손이를 데리고 간 곳은 가난한 하급 무사나 권력에서 밀려난 상급 무사들이 모여 사는 오오사이 거리였다. 목조로 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너무 낡아서 후 불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차라리 골짜기 도공촌이 나아 보일 정도였다. 군데군데 폐가가 된 집들도 있어 낮에도 주들이 들락날락거렸다. 겐조는 한 대문 앞에 막손이를 데려다 주곤 입을 열었다. 떵떵거리며 사는 가신집보단 마음이 편할 게야.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지. 어디든 다 살게 마련이다. 겐조가 덕담이라고 뱉은 말을 들으니 막손이는 기분이 이상했다. 내 동생이 살아있으면 너보다 4살 위니라. 그놈은 조선 땅에서 싸우다 죽었지. 너는 살았으니 그걸로 감지덕지 해야 해. 겐조는 이렇게 툭 내뱉더니 막손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뒤돌아 걸어나갔다. 막손이는 겐조의 동생이 조선 땅에 왜군으로 왔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겐조가 사라진 골목을 잠시 바라보다 막손이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대문을 두드렸다. 스미마센! 스미마센! 그때 머리가 헝클어진 중년 부인이 문을 열었다. 아, 그 아이로구나. 번주께서 내리신다는 조선에서 온 도레인 아이. 중년 부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목소리만은 낭낭했다.
예, 그렇습니다. 막손이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서 들어가자. 지금 막내 아이 목욕을 시키던 참이었어. 중년 부인은 다짜고짜 막손이의 손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신지 부인 집에는 아이가 셋이었다. 3살, 5살, 6살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일을 저지르니 신지 부인은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급무사인 남편은 녹봉이 작아 5 식구 먹여 살리기가 어려워 제방 쌓는 일이며 길 닦는 일이며 번에서 하는 공사장 관리 일은 다 쫓아다녔다. 하지만 어쩌다 돈이 생기면 유곽에서 술을 마시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막손이는 신지 부인 집에 온 첫날부터 한시도 쉬지 못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입히고 먹이는 일부터 집안일까지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고 처음엔 숨이 막혔다. 도공촌에서 아재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첫째와 둘째는 사내 아이라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게 일이고 막내는 여자아이인데 밤낮이 바뀌어 밤새 울어댔다. 신지 부인 집에 온 지 처음 며칠은 죽은 아버지도 도공촌 아재들도 그리워할 새가 없었다. 하루 종일 신지 부인을 쫓아다니며 심부름을 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너무 노곤해서 다다미방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얼마 후부터 신지 부인은 막손이에게 아이를 보게 하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부유한 상급무사집 부인들의 기모노를 만들어주고 삭슬 받았다. 막손이가 신지 부인 집에서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은 부인이 바느질한 기모노를 상급무사댁에 가져다 주고 오는 날이었다. 그날만은 자기 아이들밖에 모르는 야박한 부인도 막손이의 밥그릇을 채워주었다. 이른 아침 신지 부인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부인의 남편은 부인이 싸준 주먹밥을 들고 새벽에 제방 공사장으로 떠났다. 새아이는 웬일인지 조용했다. 막내 아이는 어젯밤 초저녁부터 잠을 자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 얌전하게 뒹굴었고 두 형제도 다투지 않고 마당에 앉아 땅을 파며 놀았다. 신지 부인은 바느질을 끝내곤 환하게 웃었다. 마그손이,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 것 같아. 이렇게 조용한 날이 얼마만이야? 막손이도 신지 부인을 향해 진심으로 웃었다. 매일 아침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맛있는 걸 먹어야겠어. 먹고 싶은 게 있니? 내가 시장 들러 사올게. 신지 부인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이었던 적이 없었다. 부인은 언제나 날이 서 있었다. 아이들이 울거나 잠을 자지 않으면 더 날카로워져서 막손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빨리빨리를 외치는 날이 많았다. 막손이는 머뭇거렸다. 먹고 싶은 거라니.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지 부인이 불쑥 말했다. 두부 어떨까? 이 동네에 두부를 만드는 집이 있어. 막손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두부요? 그래, 두부. 두부가 뭔지 아니? 먹어본 적이 있어? 신지 부인의 질문에 막손이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그래, 조선은 여기보다 먹거리가 풍부하다 들었어. 맛있는 게 많아서 거기 눌러 살고 싶더라는 이들도 있지. 다들 쉬쉬하지만 말이야. 그래, 두부로 하자. 이에무라 부인에게 말해둬야겠다. 오늘 저녁엔 두부 한 모를 남겨달라고. 막손이는 신지 부인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
어느새 막손이의 일본말 실력이 부쩍 는 것이다. 차라리 콩을 사오면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막손이는 그 전에 맛본 돌덩이 두부가 떠올라 고개를 저었다. 신지 부인은 막손이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얼마 후 세 아이가 모두 낮잠에 빠지자 막손이는 졸음이 쏟아졌다. 이런 휴식이 얼마만인지 온몸이 노곤했다.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이 깨지 않고 낮잠을 자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새 막손이도 까무룩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막손인 물에 불어 통통해진 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콩이 살이 잔뜩 올랐어요. 어머니는 막손이 볼에 얼굴을 비비며 말했다. 정말 알맞게 불었구나. 네 눈썰미는 어미보다 낫지. 콩이 물을 넉넉히 먹어야 잘 갈린단다. 막손이는 맷돌에 콩을 갈고 있었다. 맷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온 힘을 다해도 한 번 돌리기가 어려웠다. 막손이가 어머니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다. 막손이는 주위를 돌아보며 어머니를 찾았다. 어느새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막손이는 애타게 어머니를 불렀다. 그때였다.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막손이의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어머니를 부른 것인지 어머니가 자신을 부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스미마센? 부인? 그제야 막손이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 소리는 꿈이 아니라 문 밖에서 나는 소리였다. 막손이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자 곤히 자던 아이들도 모두 뒤척이며 깨어났다. 형제는 동그랗게 몸을 말더니 혼니불 속에서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막내 아이는 두 오빠의 칭얼거림을 듣더니 큰 소리로 앙앙 울기 시작했다. 당황한 막손이는 막내 아이를 일으켜 안은 채 나머지 두 형제를 달랬다. 곧 엄마가 오실 거야. 착하지 얘들아. 형제는 혼니불 속에서 나오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안아달라는 듯 팔을 벌리고 울었다. 기다려, 기다려. 잠시만 안아줄게. 아이들이 한꺼번에 칭얼거리니 막손이는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였다. 내가 아이들 좀 달래줄까?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막손이는 슬그머니 다다미방 문을 열어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웬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여자아이는 손에 든 바구니를 마루에 내려놓곤 방으로 폴짝 올라왔다. 누구? 막손이가 물었다. 심부름으로 뭘 갖다 주려고 왔는데 아이들이 울고 있네. 여자아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이를 볼 줄 알아? 막손이가 물었다. 그럼 나는 아이들을 좋아해. 여자아이는 아이를 안겠다는 듯 손을 뻗었다. 막손이는 저도 모르게 여자아이의 손에 막내를 맡겼다. 여자아이는 아이의 머리를 받쳐 안고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그 사이 막손이는 형제를 일으켜 동생은 업고 형은 안아서 진정을 시켰다. 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그제야 막손이는 막내를 안고 있는 여자아이를 쳐다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낯이 익다니 이상했다. 이곳에 자신이 아는 여자아이가 있을 리 없었다. 분명 어디서 보았는데 하는 순간 그날 시장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상급무사의 아들에게 당하던 아이들 중 하나가 분명했다. 해가 지기 전 신지 부인이 돌아왔다. 아침에 행복해 보였던 부인은 저녁에 대문을 들어설 땐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눈에는 날이 서고 목소리는 매서웠다. 마당도 쓸지 않은 거니? 하루 종일 뭐 한 거니?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두 형제가 날카로워진 부인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다. 막손이는 막내를 업고 있었다. 나는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밤새 바느질하고 상급무사 부인들에게 굽실거리는데 노비라는 녀석이 빈둥대기만 하다니. 막내를 업고 있던 막손이의 손이 떨렸다. 상급무사 부인 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두 분은 어쨌니? 막손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나온 신지 부인이 다짜고짜 외쳤다. 마그손이 설마 날름 먹어버린 건 아니겠지? 막손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두부를 가져오기로 했어. 갖다 놓는다고 했다고. 신지 부인은 막손이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제야 막손인 신지 부인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니에요, 부인. 두부를 보지 못했어요. 부인은 막손이한테서 막내를 떼어놓더니 내팽개치듯 내려놓았다. 막내는 죽을 듯이 울어댔다. 감히 두부를 먹어치우고 시치미를 떼? 그 두부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기나 하니? 내가 하루 종일 바느질한 삭시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신지 부인은 감히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고 막손이는 보릿자루처럼 서서 바들바들 떨었다. 그때 첫째 아이가 마루 끝에 놓인 대바구니를 질질 끌고 왔다. 바구니를 덮은 흰 보자기를 벗겨내자 안에 두부 2모가 들어있었다. 바구니는 아까 그 여자아이가 두고 간 것이었다. 막손이는 그 바구니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신지 부인은 두부를 보자 민망한 듯 표정이 바뀌었다. 그러곤 막손이에게 불을 지피라고 하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화로에 시뻘건 불이 솟아올랐다. 막손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태우기라도 하듯 바짝 마른 장가지를 불 속에 던져 넣었다. 타버려. 다 타버려. 막손이는 진주 도요의 가마 앞에서 보던 시뻘건 불을 떠올렸다. 그 불 앞에서 도자기가 구워지길 기다릴 땐 오직 설레기만 했었다. 그 생각을 하니 서러움이 조금 가라앉았다. 난 약속했어. 아버지에게 꼭 살아남겠다고. 이런 일쯤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막손이는 작은 나무 토막을 집어넣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신지 부인과 아이들은 따뜻한 두부를 먹었다. 신지 부인은 따뜻한 두부 위에 간장을 얹어 아이들 밥그릇에 놓아주었다. 아이들은 연신 맛있어, 맛있어 하며 두부 조각을 먹어 치웠다. 하지만 막손이의 밥그릇엔 아무것도 없었다. 간장 종지도 멀어서 간장을 찍어 먹어보지도 못했다. 료코가 아키라를 데리고 막손이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막손이는 산에서 주워온 나무 토막들을 마당에 펼쳐 말리고 있었다. 누군가 집안을 기웃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막손이는 고개를 돌려 널어놓은 빨래 사이로 문 쪽을 보았다. 웬 아이 둘이
반쯤 열린 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막손이는 그중 남자아이를 본 순간 저절로 그 아이의 이름을 말했다. 아키라? 아키라는 막손이가 자기 이름을 부르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막손이는 두 아이를 들어오라 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나가지도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마당으로 슬그머니 발을 들여놓았다. 마당에서 만난 아이들은 잠깐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셋이 키득키득 웃었다. 마치 자기들만의 비밀을 아는 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터져나온 것이다. 막손이는 그제야 신지 부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 방 쪽을 흘끔 보았다. 볕이 따뜻해서 그런지 부인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아키라가 먼저 막손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자아이도 다가와 자기 이름을 말하고는 까르르 웃었다. 나는 료코. 나는 막손이, 조선 사람. 우리 말을 잘하네. 아키라가 말하자 료코도 그렇다며 맞장구를 쳤다. 막손이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이 집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어? 료코가 물었다. 한 달쯤. 전에는 성박 골짜기에 있는 도공촌에서 살았어. 아키라와 료코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엔 고마웠어. 막손이가 말하자 아키라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가와치 오타 패거리는 모두가 싫어해.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한 번쯤은 혼내주고 싶었어. 맞아. 나도 그날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 료코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는 말을 이었다. 나는 윗동네에 살고 아키라의 집은 건너편에 있어. 서당이 끝나면 자주 와서 놀아. 료코가 종달새처럼 제잘거렸다. 그때 아키라가 막손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우리랑 같이 놀래? 그 말은 아키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람이 실어다 준 것 같았다. 막손이는 진주 저작거리에서 아이들과 자치기를 하고 팽이를 돌리며 실컷 놀다가 한 동무의 집에서 늘어지게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매일 똑같은 하루였지만 불행하지도 배고프지도 않았던 날들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니면 잠시 멈춘 세상에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일까? 꿈속에서 누군가가 막손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막손이는 저도 모르게 그 손을 마주 잡았고 온기를 느꼈다. 료코가 다시 입을 열었다. 도레인들은 아는 것이 많다고 들었어. 우리에게 재밌는 놀이를 가르쳐주면 좋겠어. 막손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다 그만 달콤한 꿈에서 깨어났다. 한 달 전 들녘에서 이 아이들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울분, 그리고 이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로 말하며 노비로 살고 있는 신세라는 것까지 여러 가지 현실이 꿈을 비집고 올라왔다.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불도 지펴야 하고 나무도 베어와야 해. 아이를 돌보는 건 우리도 잘하지? 아키라가 료코를 보며 동의를 구했다. 물론이지. 아이들이 벌써 우리를 좋아하는걸? 료코의 말에 아키라는 환하게 웃었다. 두 아이는 막손이의 복잡한 마음을 알 길이 없었다.